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자, 고려에 대한 살을 좀 더 붙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4쪽에 가시게 되면 일단 어떤 게 나오냐면 중앙정치기구, 그 다음에 자, 지방행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중앙정치기구에 대해서 먼저 자,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의 자, 중앙정치기구는 자, 몇 성 몇 부냐면 2성 6부의 자, 시스템입니다. 자, 2성 6부. 자, 그러면 2성에 뭐가 있냐면 중서 문화성이라는 자, 관청이 있습니다. 자, 그럼 2성에 자, 중서 문화성. 자, 그다음에 상서성이라는 관청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자, 상서성, 중서 문화성, 성성, 2성이죠. 자, 그리고 밑에 자, 몇 부가 딸려 있냐면 자, 6부가 이렇게 딸려 있죠. 이 6부라는 건 이제 2호, 예병, 현공을 말하는데 뭐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본다라면 여기에 있는 그 중추원이라는 자 그런 기구가 있고 자 어사대라는 기구가 있는데 다시 가보면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다. 자 아니다. 어사대를 먼저 쓰자. 어사대는요 여러분들 관리감찰기구거든요. 관리감찰기구인데 일단 이거 한번 가봅시다. 자 신라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정부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사정부. 그 다음에 발해에서는 자 중정대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다시요. 신라는 뭐라고요? 사정부. 자 발해는 중정대. 자 그리고 고려는 어사대. 그리고 이제 조선에 가게 되면 이제 사헌부라는 관청이 있는데 자 이것들이 자 전부 다 뭐 하는 곳이냐면 자 관리들을 감찰하는 곳입니다. 오늘로 친다라면 이제 뭡니까? 예, 감사원 정도 되겠죠. 되나요? 감사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자, 여기에 있는, 자,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중추원. 자, 그리고 3사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3사는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하는, 자, 회계 담당,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은요, 지금 중추원을 다시 보시면, 자, 나눠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여기에 있는 추밀, 자, 추밀과, 자, 그 다음에 승선,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밀과 승선,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중추원이라는 관청 안에 수십 명의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2품 이상의 높은 아이들. 자, 2품 이상의 높은 아이들. 자, 여기는 이제 3품 이하의 모든 관리. 얘들을 승선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추원이라는 관청 안에 됐습니까? 그러면 추밀은 뭘 담당했냐면 군사 기밀을 담당해요. 얘는 군사 기밀을 담당했고 얘는 왕의 명령을 자 출납하는 왕명 출납. 그 왕명 출납,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비서기관입니다. 됐죠? 비서실. 그래서 중추원이라는 기구 안에 수십 명의 관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2품 이상의 높은 아이들만 추밀. 자, 그리고 나머지를 승선들이라 불렀다. 그러면 중서문화성으로 또 와볼게요. 이 중서문화성도 다시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있는 재신, 그 다음에 낭사. 이건 마찬가지로 2품 이상의 높은 아이들, 자, 이거는 3품 이하. 이렇게 보면 이 재신들이 이제 국가 정책, 국정을 총괄합니다. 자, 국정을 총괄했다. 국가의 정치를 자, 총괄하는 높은 아이들, 재신들이고요. 그 다음에 낭사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이런 거랍니다. 간쟁, 자, 그 다음에 서경, 봉박, 이런 걸 담당해요. 간쟁이 뭐냐면요, 높은 관리들 혹은 왕의 어떤 그 명령에 대해서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라고 조언을 하는, 바른 말을 하는,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간쟁이에요. 왕이시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태클 걸 수 있는 권한. 서경은 뭐냐면, 자,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할 때 동의해 줄 수 있는 동의권. 이게 이제 서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박은 뭐냐면, 왕이나 높은 관리들의 명령에 대해서, 이거는 부당한 명령이다.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그러면 간쟁은 태클 걸 수 있는 권한, 서경은 동의해 주는 권한, 자, 봉박은 거부권.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얘들이요, 3품 이하의 비교적 낮은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낮은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3품에서부터 자, 여기는 18등급까지. 그 저기 말단 공무원들까지 다 낭사들이거든요. 무슨 문화상 안에? 중선 문화상 안에. 그러니까 걔들이 어떻게 돼요? 목에 힘을 줄 수 있죠. 내가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 여기 자기보다 높은 공무원들의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자, 뭡니까?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태클 걸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모가지에 힘을 줘. 그리고 혹은 뇌물을 받고 막 이런 부정, 비리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관리 감찰 기구인 자 누구와 어사대와 자 여기 있는 누구들을 얘들을 함께 묶어서 대간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선생님 대간 업무는 뭔데요? 이 대간 업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합니다. 간쟁과 자 서경과 봉박을 말합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이런 거죠.
간쟁, 서경, 봉박은 뭔지 설명해 드렸고 이 간쟁과 서경과 봉박은 누구의 고유한 권한인데? 중서문화상 안에 있는 낭사들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죠? 낭사들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들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사대의 관리들과 함께 그 업무를 맡겼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높은 관직에 있는 애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제신들 2품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추밀들 2품 이상이죠. 그럼 얘와 얘가 만날 거예요. 그러면 높은 관직에 있는 얘와 얘가 만났다. 누가 만났죠? 제신들과 추밀이 만났죠. 그래서 제추 합자 회의를 자 이끌어 갈 건데 그럼 제신들과 추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제추 합자 회의. 그러면 이들이 회의 기구, 자 회의 기구에 뭐가 있냐면 다시 가면 요들의 자 회의 기구에 도병마사라는 게 있어요. 도병마사. 얘들은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입니다. 뭘 담당했다고요? 국방 문제를 담당했다. 자, 그다음에 자 식목도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자 그러한 임시기구가 바로 식목도감입니다. 그러니까 제신들과 추밀들이 자 이러한 회의기구, 이런 회의기구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소집을 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거죠. 자, 이를 제추 합자회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요. 자, 쌤이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중추원. 자, 그 다음에 3사. 자, 이렇게 가면 이 고려의 이성육부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요. 이성육부라고 하는 시스템은 당나라에 삼성육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응용했었던 나라 누구도 있었죠? 발해도 있었죠. 발해는 삼성육부입니다. 그런데 당나라와 다르게 명칭과 운영 방식을 독자적으로 다 바꿨죠. 그러면 여기는 이 고려의 이성육부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기본 뼈대로 합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기본 뼈대로 했고 자 그 다음에 송나라 것도 받아들였어요. 송나라 것도 받아들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려만의 독자성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기본 뼈대로 했다. 송나라적 요소는 뭔데요? 요거죠. 중추원과 삼사. 그러니까 중추원과 삼사란 이 기구는 중국 당나라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추가된 건데 그거를 고려가 또 따라했다는 거죠. 중추원과 삼사. 그러면 독자성이 뭔데요? 독자성은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 빨간색으로 체크한 게 뭐 있습니까? 제신들과 추밀들이 모여서 회의했죠. 자, 여기 있는 도병마사와 무슨 도감? 식목도감. 자, 여러분. 고려 이성육부는요. 다시 마무리하면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기본 뼈대로 하면서 송나라적 요소의 중추원과 삼사를 수용을 했고 자 고려만의 독자성. 그러니까 이 독자성은 중국에는 없는 기구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티처 자 입장에서 어떤 걸 출제하겠습니까? 그렇죠. 요걸 출제하겠죠. 빨간색. 그러니까 뭐와 뭐를 기억해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자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됐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이 도병마사가 또 이제 또 아주 장황하게 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도병마사라는 거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다. 이랬죠. 자, 계속 가볼까요? 이 도병마사라는 게 출발점 자체가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다. 그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 누가 참여했습니까? 제신들과 추밀들이 참여했죠. 그러면 자, 여기는 이 도병마사 얘가 원나라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자, 도평의사사. 두 글자로 도당이라고도 부르는데 도평의사사. 자, 무슨 간섭기에 바뀐 거라고요? 원간섭기에. 그래서 원간섭기에 도평의사사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자, 얘가 뭐가 되냐면 최고 권력 기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중서문화성 이런 것들 다 개무시해버리고 자 얘가 최고 권력기구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자 국정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 역할을 언제? 원나라 간섭기에. 그럼 이거를 누가 장악하고 있겠습니까? 권문세족들이 장악하고 있겠죠. 이게 되나요? 그런데요 이거를 자 조선이 건국되면서 결국은 태종이 여기 있는 도평의사사를 자 뭐 하느냐? 폐지합니다. 자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쉽게 얘기하면 도평의사사는 최고 권력기구이기 때문에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완전히 장악한 거잖아요. 이거를요 다시금 분리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조선이 건국되고 도평의사사를 폐지한 다음에 자 뭘 선취하냐면 폐지한 다음에 여기다 쓸까요? 자 폐지한 다음에 의정부를 국정을 총괄하는
권력기구로 새롭게 신설을 합니다. 누가? 태종. 태종이. 그래서 의정부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자, 삼정승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가 의정부입니다. 그럼 이거는 정치를 담당해요. 그 다음에 삼군부라는 걸 설치해서 이 삼군부는 군사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 보세요. 원래 도병마사가 출발할 때 무슨 문제만 담당했어요? 군사 문제만 담당했죠. 그죠? 근데 얘가 원나라 간섭계 이름이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최고 권력기구가 돼서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정치까지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군사와 정치를. 그래서 자, 의정부와 삼군부로 쪼개졌는데 이거 외에 자, 16세기가 되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의정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의정부가 그대로 있고, 자, 16세기에 뭐가 설치되냐면, 비변사라는 게 설치돼요. 이 비변사라는 거는 비상시에 변두리를 방어하는 임시기구. 어머나? 그러니까 얘도, 자,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여기는 도병마사도 출발점은 뭐였었어요?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었죠. 맞죠? 이거와 똑같은 성격의 자, 여기 있는 비변사라는 게 16세기 중종 때 자, 설치가 돼요. 그래서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다. 그런데 얘가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제 임시기구가 아니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 최고 권력기구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 비변사가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까 도병마사 이름이 바뀌었죠. 뭐라고요? 도평의사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다더라. 자, 무슨 왜란을 거치면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 권력기구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최고 권력기구가 됐기 때문에 누구의 힘은? 자, 여기 있는 의정부의 힘은? 자, 의정부의 힘은 매우 약해집니다. 자, 의정부는 힘이 약해진다. 그리고 모두 약해지냐면 왕권도 매우 미약해집니다. 자, 얘들이 이제 비변사를 장악한 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요. 세도 정치라고 불려지는 조선 19세기 때의 정치, 그 외척 가문들 중에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자, 여기는 비변사를 여전히 꽉 쥐고 있죠. 그랬다가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이 자, 집권하는데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서 1873년 10년간 권력을 잡았고 이때 여기에서 뭐를? 비변사를 드디어 폐지합니다. 비변사를 폐지하면서 자, 이렇게 됩니다. 의정부와 자, 삼군부의 기능을 다시 뭐 시켰다? 부활시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도병마사라는 거는 비변사와 똑같이 임시기구로 시작이 되어서 최고 권력기구가 될 건데 얘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얘는 이름이 바뀐 상태에서 최고 권력기구가 됐습니다. 언제? 원나라 간섭기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조선시대의 비변사라는 이 기구는 16세기에 처음 설치됐고 임진왜란을 걸치면서 최고 권력기구가 됐는데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권력기구가 되어서 19세기 때까지. 그랬다가 19세기 후반에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요 시점에서 결국 비변사를 축소, 폐지. 그런 다음에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다시 뭐 시켰다? 부활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비변사가 어느 나라에 나왔나? 조선. 알았죠? 그 다음에 도병마사는 그렇지. 바로 고려의 자, 기구에 썼다는 거. 됐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요.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고려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려의 지방행정, 자, 이렇게 한 번만 연결을 해봅시다. 자, 각 시대별, 자, 지방행정 조직을 보면은요. 발해 같은 경우는요. 5경 15부 62주. 5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신라는 9주 5소경. 되나요? 그 다음에 고려로 가게 되면 5도 양계. 이거죠. 5도 양계. 그 다음에 조선은 자 8도.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행정 조직에 발해의 5경 15부 62주,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자 고려 5도 양계, 조선은 8도. 그러면 이 5도 양계, 자 이걸 들어볼게요. 자 이제 5도는 일반행정구역입니다. 자 5도는 일반행정구역.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고려라고 해놓고요. 자 5도. 5도는 일반행정구역이다. 자 그 다음에 양계. 이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경지역입니다. 북계와 동계. 그래서 묶어서 양계라고 하는데
지방장관을 잠깐 볼게요. 지방장관을 보면 이 5도에 파견된 지방장관을 뭐라 불렀냐면 안찰사라 불렀습니다. 안찰사. 그 다음에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리는 뭐라 불렀냐면 병마사라 불렀습니다. 도병마사 아닙니다. 병마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요 안찰사하고 8도에 여기는 관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얘기하면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지사.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이런 도지사가 오늘날의 장관이잖아요. 우두머리잖아요. 그 도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조선시대에는 뭐라 불렀고요? 관찰사라 불렀고 고려시대에는 뭐라 불렀다? 안찰사라 불렀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고려시대에 지방행정을 쪼갤 때 1원적입니까? 2원적입니까? 2원적이죠. 자, 일반행정구역과 군사행정구역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행정이 2원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정도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도 밑에 5도 밑에 군과 현 이런 행정단위가 있는데 군과 현 이런 행정단위가 있는데 이 현만 가지고 간다라면 이 현에서요.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는 현은 주현이라 불렀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현은 속현이라 불렀습니다. 맞나요? 그럼 지방관이 파견된 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어서 뭘 했습니까? 행정과 사법과 군사 이런 걸 담당했죠. 자, 뭘 담당했다고요? 행정과 사법과 그다음에 군사를 담당했어요. 군사를 담당했어요. 그러면 속현에는 지방관이 없죠. 속현에 지방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향리가 뭘 담당했습니까? 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만, 즉 세금 걷는 일만 한다고 그랬죠. 사법이나 군사권은 없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5도 양계로 구성되어 있고 현에 주현과 속현이 있었다. 모든 현에 지방관이 파견된 게 아니다. 즉 전국적으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땡, 틀립니다. 조선시대에 가서야 전국적으로 지방관이 파견된다는 거. 이 정도 확인하시고요. 하나 더, 이 현 말고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자, 여기에 특수행정구역이 있는데 이 특수행정구역은 향과 그 다음에 부곡과 그리고 소 이런 행정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 부곡, 소라는 행정단위가 있는데 이 향, 부곡, 소는 특징이 뭐냐면 일반은 일반민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얘들은 신분은 양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행정구역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쌤이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이 있는데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 여기에 지방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분당현에 지방관이 와 있습니다. 다시요. 자, 지방관이 왔습니다. 그러면 분당현에 지방관이 왔다. 자, 겸이가 왔어요. 그러면 이 지방관이 와 있으니까 분당현은 주현인 거죠. 그러니까 주현과 속현이라는 표현은 그 동네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관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럼 여기는 지방관이 와 있는 동네니까 주현입니다. 주현인데 여기 있는 이 겸이가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자. 이 왕이 다음날 우리 이 분당현을 지나서 어딘가로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행차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왕을 죽이고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백성들이 함께 어떻게 돼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이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배신 때리고 한 명이 가서 어떻게 돼요? 일러 바친 거죠, 왕한테. 일러 바쳐서 뭐라고요? 야, 여기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왕 입장에서 알았다. 그럼 행사를 당연히 중단하겠죠. 그러면서 야, 이리 와, 겸이 죽이겠죠. 내가 너를 믿고 보냈는데 네가 감히 이런 짓을? 이게 죽이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함께 동참했었던 수천 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죽여야죠. 그런데 아깝죠. 세금 자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거 죽일 수는 없고 그럼 노비로 만들까? 좋아. 노비로 만들자. 근데 노비로 만들면 몸은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지언정 얘들은 노비들도 세금을 또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좋아. 신분은 그러면 양인으로 고정시켜. 노비로 만들면 안 돼. 노비는 세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신분은 양인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세금을 10배, 20배, 100배를 걷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게 끔찍하죠.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동네를 이사 가려고 했을 때 됐어. 너 이사 갈 수 없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평생. 이해돼요?
그래서 자 이러한 일반 행정구역 다른 동네보다 차별이 심했던 이 동네가 바로 특수행정구역인데 예를 들어요. 자 저기 대구에 살고 있었던 갑돌이가 야 나도 수도권에 한번 살아볼까? 라고 이제 자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와서 집을 이제 알아봤어요. 집을 알아봤는데 자 여기 분당현에 있는 집값이 되게 싼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낼름 계약하고 여기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나 이사 갈란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 특수행정구역이야. 너 가면 안 돼. 아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걸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당현이란 이름을 뭐라고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분당향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혹은 분당부곡이라고 부르는 말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분당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갑돌이가 어머나 여기 집값이 싼 이유는 특수행정구역이구나. 살기 힘든 동네네. 이러면 이제 여기로 이사 안 가겠죠. 자, 그래 결국은 일반 행정구역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 신분은 양인이다. 거주인 자유는 없다. 향, 부곡, 소. 그러면 왜 쌤이 향과 부곡, 소를 색깔을 달리했냐면 향과 부곡은 신라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이 고려까지 이어진 거고 고려에 와서 소라고 불려지는 특수행정구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향과 부곡은 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는 수공업 제품, 이걸 생산하는 마을이 바로 소입니다. 어쨌든 향, 부곡, 소. 그런데 이 특수행정구역이 점차 어떻게 되느냐면 소멸되기 시작하는데 그 소멸되기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 출발점을 만들었던 게 뭐냐면 고려 무신 정권 때 기억나나요? 그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공주 명학소 어디라고요? 공주의 명학소. 특수행정구역이죠? 그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럼 그 망이 망소의 형제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뭐 하게 된 거냐면 안 되겠구나. 세금을 너무나 억압하니까 이들이 반란 일으키네. 알았어. 그래서 일반 현으로 다시금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의 망이 망소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향부곡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은 소멸돼 가기 시작한다. 조선이 돼서 자 완전하게 소멸되었고 조선시대에는 특수행정구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지방관이 다 파견되었죠. 하나 더 간다면 자 여기에 군사조직을 볼 건데요. 이 군사조직에서 중앙군, 이 중앙군은요. 자 2군 6위라고 얘기해요. 2군 6위, 중앙군은 2군 6위. 자 지방군을 보는데 이 지방군대에 5도에 있는 지방군, 자, 그 다음에 양계에 있는 지방군, 이게 명칭이 좀 다른데요. 자, 보세요. 5도에 각각의 지방에, 어머나! 지방관이 파견되어서 군사를 담당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는 동네만 군대가 있어야 돼요. 여기 속현에는 군대가 있을 수 없어요. 그 군대를 이끌어갈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빵이 없어요, 대빵이. 근데 여기는 이 주연에서는 지방관이 와 있으니까 행정사법 군사 군대.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지방군은 무슨 군이라 부른다? 주현군이라 불러요. 왜 주현군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현에만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양계는 아까 국경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군대는 주로 치안 질서 이런 걸 담당하는 군대고 얘는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1년 365일 진을 치고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진을 치고 주둔했다. 주진군이라고 부를 거예요. 주진군. 그래서 고려시대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주현군, 그리고 주진군. 자, 요 표현,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조직에 대한 거는 이 정도 이야기하기라고요.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26쪽에 자 거란의 침략. 자, 별표 하나만 할까요? 1차 침략, 3차 침략 두 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의 침략에서 윤관의 별무반, 별표하시면 되고요. 다 설명이 됐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자겸의 난, 자, 묘청의 난. 자, 묘청의 난에서 지금 보시면 김부식과 이제 대립하다가 결국 밀려서 묘청이 난을 일으켰다더라. 그때 거기 신채호가 묘청의 난을 뭐라고 표현했대요? 조선 1000년 이래에 제1대 사건이다. 그러니까 신채호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신채호님, 여기 있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내 생각엔 말이야. 여기에 있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거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물론 실패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와서라도 그러한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노란색이 되어 있는 거에서 난가사상 어쩌고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난가가 화랑들의 정신이거든요.
이 화랑들의 정신 난가사상인데 나당 연합군에 의한 자 통일 전쟁 과정에서 나당 전쟁도 있었죠. 그럼 나당 전쟁에서 여러분들 누가 앞장섰습니까? 화랑도들이. 이 화랑도라는 거는요. 원래 원시 사회에서부터 있었던 건데 원시 청소년들이 사냥을 할 때 함께 우르르 가서 이제 사냥하고 자 체력 단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조직이었었는데 이거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끌어들여요. 누가? 공민왕이라는 왕이. 그럼 공민왕이라는 왕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끌어들여서 아니 미안해요. 진흥왕이. 자 신라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통일전쟁에 그들을 앞장세운 거거든요. 그 결국 이제 통일전쟁 과정에서 나당 전쟁이 있었고 그 나당 전쟁에서 화랑들이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누구를? 당나라를 밀어낸 거 아닙니까? 나당 전쟁. 자 그런 자주적 정신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화랑들의 자주적 정신이 있었는데 그 화랑들의 자주적 정신이 자 쭉 발전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누가? 여기에 있는 여진족이. 금나라라고 써드릴까요? 금나라가 뭐 했어요? 금나라가 야 고려 나한테 임금이라 불러봐. 그랬더니 고려에서 자 뭐라 했습니까? 이재겸이가 알았어요 라고 결국은 수락했죠. 그러니까 자주성이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왔어요. 비굴하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여기에 있는 이 비굴한 모습에서 안 되겠다. 묘청이 서경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겨서 그 자주성을 회복하자. 금나라 따위를 정벌해버리자 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운동은 김부식의 반발로 좌절됐죠. 그럼 이게 좌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성을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 그러니까 일본이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먹고 우리나라를 자 착취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자주성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한테도 비굴하게 굴복한 거죠. 그러니까 신채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와서라도 묘청이 하려고 했었던 이러한 자 자주적 정신 누구들의? 당나라 따위야 외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화랑들의 자주적 정신을 이제 와서라도 회복해야 된다. 그래 결국은 이걸 회복하자. 누구들의? 화랑들의 자주적 정신 이게 바로 난가사상이라는 거죠. 난가사상. 누가 주장한 거라고요? 여기 있는 신채호가. 그래서 일본에게 자 맞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였었던 단재 신채호입니다. 됐죠? 그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무신정권에서는 자 최충원과 최후가 나와 있는데 그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이제 그 무신정변의 각종 봉기, 하층민들의 봉기가 있고요. 반무신난이 있는데 그 하층민들의 봉기에서 보면 뭐를 가냐면 만적의 난. 이 만적은요 사람 이름인데 최충원의 산업이에요. 최충원의 노비였었던 만적이가 동네 뒷동산에서 나무하다 말고 노비들 다 모아놓고 요시 우리도 권력을 잡아볼까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 계획이 적발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만적의 난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삼위와 효심의 난. 김삼위와 효심의 난은 신라를 다시 한번 부흥해보자라는 자 그러한 백성들 중심의 농민 반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 난. 이렇게 세 가지의 명칭은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에 언제 벌어졌다고요? 무신 정권기에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몽고의 침략을 봤는데 그 몽고의 침략에서 자 누구 때 침략받았죠? 최우 때. 결국 이제 몽고한테 항전하기 위한 강화도 천도했지만 지배층들은 여기는 되게 안전한데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적극적으로 몽고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기에 몽고의 침략 때 대장경을 만났는데 자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호국불교다 이렇게 할게요.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보호하겠다.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거란족의 침략이 나타났을 때 다시 거란족의 침략이 나타났을 때 여기 있는 뭘 만드냐면 초조 대장경을 간행을 합니다. 처음 초자 만들 초자 처음 만든 대장경. 그러니까 대장경을 조판하면서 이 대장경이라는 게 불교 경전을 이제 조판하는 건데 거란의 침략 부처님 거란 띠띠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침략을 잘 막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정성껏 이제 대장경을 조판하는 거죠.
그럼 이제 부처님이 우리의 뜻을 들어줄 거라. 이제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줄 거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초두대장경이 누구 침략 때 불탔냐면 몽고 침입 때 자 뭐 되냐면 소실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몽고 침략 때 자 이게 소실됐고요. 몽고 침략 때 강화도로 천도했잖아요. 그 강화도에서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제자 만들 조자 무슨 대장경? 제조 대장경. 근데 제조 대장경 얘가 보니까 몇만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8만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8만 장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무슨 대장경? 8만 대장경이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게 되죠. 얘는 소실되지 않았습니다. 현존합니다. 됐죠? 현존하고 있다. 초조 대장경은 거란 침략 때 만들었는데 몽고 침략 때 불탔다. 됐죠? 자 얘는 현존하고 있다. 어디 있죠? 합천 해인사.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라는 건물 안에 자 보관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자, 원나라 간섭기. 자, 용어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부마국이라는 표현 보이나요? 교재. 자, 28쪽. 부마국은 뭐냐면 사위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려에서 여러분들 자, 다음에 왕이 될 자는 어렸을 때 자, 여기 있는 어디 가서 원나라에 가서 생활을 해요. 원나라에 생활을 하면서 얘가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한 다음에 원나라 공주와 이렇게 결혼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딴따단 하고 이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의 현재의 왕은 자기의 딸내미의 남편인 거죠. 즉 사위죠. 그래서 사위가 다스리는 나라 이게 부마. 부마가 이제 사위란 뜻이야. 그래서 부마국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나라 간섭기에 이 고려의 왕들은 자 충자가 처음에 들어가요. 충땡왕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 충성을 다해라? 예, 여기에 있는 원나라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충선왕, 충렬왕, 충목왕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있는 충자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왕 이름 외울 필요 없고요. 충자가 들어가는 왕 이름이 떴을 때 아, 이 시기가 원나라 간섭기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루가치. 다루가치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를 감독하기 위한 일종의 감독관. 그걸 다루가치라고 했고요. 마하노부는 군사 간섭기구고요. 정동행성 자 발표하겠습니다. 정동행성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쪽 바다로 쭉 나가게 되면 어디가 나옵니까? 일본 나오죠. 홋카이도, 자 헌슈, 시코쿠, 규슈 일본 나오죠. 어떤 친구들이 또 동쪽으로 쭉 가면 요 사이로 해서 자 미국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까지 가진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즉 뭡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기구. 이게 바로 무슨 행성이다? 정동행성입니다. 그럼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는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설치해놓고 자 뭐 하는 거냐면 일본 원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야, 배 만들어. 다 만들었는데요. 식량도 준비해야지. 식량 다 준비됐는데요. 무기도 정비해야지. 무기 정비됐는데요. 그래? 그럼 타. 그래서 이제 여원연합군. 그러니까 고려가 이 일본 원정에 동원된 거죠. 그래서 여원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일본의 원정을 2번에 갑니다. 2번에 걸친 원정을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풍 때문에 이 원정 자체는 둘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여원연합군의 원정 이 과정에서 실패했고 우리는 해군력이 엄청나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원정 갔다가 다 태풍으로 다 침몰하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더욱더 약해집니다. 어쨌든 그러면 정동행성은 원래의 목적은 일본 원정을 준비했던 기구인데 이 정동행성이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요. 끝까지 남아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감시하는 내정 간섭기구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정동행성 별표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제가 격화되었다. 관제는 관리 제도가 격화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겁니다. 경호실, 경호처 뭐가 높은 거예요? 처가 높아요. 그러니까 실이면 실장이고 처면 자 처장 이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청의 명칭 자체가 이제 봐세요. 아까 이성 육부가 우리의 기본 조직이었었잖아요. 그럼 이성의 중서 문화성, 상서성. 근데 이성을 부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이성, 육부. 그럼 육부가 있었는데 육부는 자 여기 있는 사라고 바꾼 거예요. 사.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 명칭이 무슨 부? 첨의 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 6개의 관청을 4개로 사라는 관청으로 격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성 밑에가 부고 자, 부 밑에가 사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제를 뭐 시켰다? 격화시켰다. 그러니까 원나라와 똑같은 레벨로 명칭을 쓰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리 제도를 자, 격화시켰다. 이거 왜 필요 없어요. 이런 용어가 떴을 때 아, 원나라 간섭기구나. 자, 이 정도.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응방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 응방이라는 거, 즉 원나라 간섭기예요. 많은
자원들을 수탈당하거든요. 그럼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수탈당하는데 물적 자원 중 인적 자원 먼저 갈까요? 인적 자원에 가시게 되면은 공여를 요구합니다. 공여.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을 성착취하기 위한, 자, 노동력 착취하기 위한, 자, 그런 공여를,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성들을. 13세 이상의 미혼 여성들만 잡아갑니다. 그럼 13세 이상의 미혼 여성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요. 13년 이상, 자, 함께 키운, 내 소중한 딸내미를, 공여로 갖다 바쳐야 된다. 이거,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3세가 되기 전에 뭐 해버리면 돼요? 결혼시켜버리면, 자, 안전빵이 돼버리는 거죠. 왜? 미혼 여성들만 잡아갔으니까. 그래, 결국은 뭐가 유행하게 되냐면, 조혼. 일찍 결혼하는, 그러니까 13세가 되기도 전에 이미 다 결혼해버리는 조혼의 풍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자원에서는 이제 매. 이 매라는 게 독수리과의 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어떤 친구가 쌤, 몽고에는 나무가 없나요? 왜 매를 달라고 그러죠? 이 맴매할 때 매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매가 아니라 버드. 그래서 독수리과의 새인데 이 매가 사냥을 되게 잘해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자, 뭐 해야 됩니까? 사냥에 이제 길들이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그럼 다 큰 매를 잡아가면 안 되거든요. 얘들은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제 깐난쟁이, 이제 막 부화한 그런 매를 잡아다가 어렸을 때부터 모이를 주면서 이제 길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깐난쟁이 매를 잡아가려면 깊은 산 속에 가서 어미 매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나무에 올라타가지고 이거를 이제 잡아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쁜 농사철에, 봄에, 자, 이거를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농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매를 잡아가기 위한 관청, 그 관청 이름이 바로 응방입니다. 응자가요, 매응자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자, 은평구 쪽에 응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응암동. 그 응암동의 응자, 요게 이제 응방이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어쨌든 자, 물적 자원에서는 자, 매라든지 이런 거를 자, 잡아와라라고 수탈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뭐 직접 지배, 간접 지배했거든요. 근데 직접 지배했던 땅이 세 곳이 있어요. 탐라총관부, 자, 동령부, 쌍성총관부. 근데 여기는 이제 탐라총관부라든지 동령부는 관청 설치해놓고 직접 지배했는데 그거는 곧바로 반환해줘요. 근데 끝까지 반환하지 않았던 땅이 어디냐면 탐라총관부입니다. 그 탐라총관부는 자, 좀 이따 봐야 될 공민화의 개혁 정치에서 탈환을 해올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예,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공민화의 개혁 정치 별표하십시오. 자, 고려 초기에요. 태조, 광종, 성종. 그 중에 광종의 업적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설명할 때, 거기에 문제를 출제할 때 공민왕의 업적도 함께 이게 교차 함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공민왕의 업적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뭐 쌍성총관부,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원나라가 자, 지배했었던, 자, 원나라는 고려를 간접 지배했는데 직접 지배했던 땅, 요것이거든요. 함경도. 요 함경도 쪽을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 관청을 하나 설치했는데 이 관청이 바로 쌍성총관부였었던 겁니다. 그 쌍성총관부가 이 전체 함경도 지역을 관할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반환 안 해줘요. 그래서 공민왕이 힘으로 이렇게 여기를 탈환해왔었던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친원파들을 자, 숙청했고, 기철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기철의 그 여동생이 원나라의 공녀로 가요. 원나라의 공녀로 가는데, 자, 황제의 눈에 들어간 거죠. 와, 그래서 이제 예뻤나 봐. 그래서 이제 기황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철이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그래서 국민왕이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친원파의 대표적인 인물 기철을 숙청합니다. 반원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동행성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원정을 준비했던 기구인데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내정 간섭 기구는 남았다고 그랬죠. 자, 그거를 없앴고요. 나머지는 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정 개혁에서는 과거제 정비하고 정방을 폐지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무슨 사대부들이? 그렇죠. 신진 사대부. 자, 지방의 향리 출신의 아이들이 자, 정치에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지금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올라와서 누구를? 권문세족을 이렇게 견제해 주기를 바랬었던 거죠. 누구 입장에서? 국민왕의 입장에서. 자, 그다음에 왕별표, 전민 변정도감. 자, 이 전민 변정도감은요. 노비안건법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광종이죠. 그거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전민 변정, 도감. 도감이란 말로 끝나면 임시기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민변정도감은 밭전자, 백성민자, 밭과 백성을 변화, 체인지, 변화시켜서 정, 바를 정자, 원래의 바른 모습으로 되돌리겠다. 쉽게 얘기하면 권문세족들이 빼앗은 불법적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권문세족들이 만든 불법적 노비를 자 이제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리겠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겠다. 그래서 신돈이라는 승려를 자 책임자로 임명을 해서 개혁 정치를 펼치는데 이 노비한건법과 약간 비슷하죠. 노비한건법은 자 뭡니까? 불법적 노비. 누구들의? 호족들의 불법적 노비. 근데 여기는 호족들이 아니라 권문세족. 근데 권문세족의 불법적 노비뿐만 아니라 권문세족의 불법적 대농장까지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들 꼭 비교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국민화의 개혁 정치는요, 결국은 자, 뭐 하게 된 거냐면 실패하게 됩니다. 자, 국민화의 개혁 정치는 자,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 실패의 요인을 보면은 친원파들의 반발, 자,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정치에 올라오긴 했으나 국민화의 개혁 정치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세력이 크지가 못해요. 아직은 미약합니다. 미약. 그래서 병아리 단계야. 신진사대부가 아직은 미약하다. 또 하나의 실패 요인은 여기에 있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이 나타나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고려의 대외관계에서 10세기에 자 11세기라고 합시다. 11세기에 자 거란의 침략을 받았죠. 자 12세기에 여진의 침략을 받았죠. 13세기에 자 몽고의 침략을 받았죠. 14세기에 자 뭡니까? 여기 있는 홍건적과 왜구. 여러분 이 홍건적이라 불려진 아이들은요. 붉은 홍자, 붉은색 수건을 자 띠로 둘렀다. 이건데 이 홍건적은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 반란군들인데 그럼 중국 반란군이 고려에 왜 들어오는데요? 자, 이 홍건적은 원나라는 몽고족이 만들었잖아요. 그 몽고족에 반발한 중국 한족들이에요. 걔들이 이제 친원파들이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려를 자 침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량이나 무기 이런 거를 또 뺏기 위해서 어쨌든 홍건적이 우리나라 땅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당시에 국민왕이 개혁 정치 도중에 잠시 이 홍건적의 침략 때문에 피난을 떠나기도 합니다. 안동으로. 안동이라는 동네로 자 피난을 떠날 만큼 이들의 침략이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 외구의 침략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거는 일본 외구들. 그래서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이 계속 나타나면서 결국 개혁 정치에 뭐 할 수 없었다? 예, 몰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실패 요인이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신돈 피살되고 공민왕마저 피살되면서 결국 개혁 정치는 완전하게 자,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럼 여기는 이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 이걸 막아내면서 인기 스타로 떠오르는 아이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불렀죠. 그 신흥 무인 세력에 자 최영, 최무선, 이성계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자 여기 있는 무슨 사대부들과 손을 잡아서 자 신진사대부들과 자 손을 잡아서 자 뭐를 조선을 자 건국할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할 건데 이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일단은 원나라가요. 아까 국민왕이 자 개혁 정치에서 원나라가 직접 가지고 있었던 쌍성총관부를 뺏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쌍성총관부를 뺏어왔었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명나라가 예, 천령위를 통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쌍성총관부라는 그 관청이 천령이라는 동네 이름이야. 천령이라는 그 동네 고갯길이야. 그 천령 위쪽에 쌍성총관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천령 위쪽 이 땅을 되돌려달라. 나의 나라. 즉 원나라가 여기에 있는 자 명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중국 땅이니까 이건 한족들이 만든 나라인데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은 다 우리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야 니들이 여기 쌍성총관부 이거 뺏었다며? 이리 와 이거 우리 거야. 중국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천령 위에 자 통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총관부를 달라는 거예요? 쌍성총관부 자리를 반환해달라 이거예요. 그럼 쌍성총관부를 반환해달라? 자 우리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봐라 미친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야 명나라가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방을 때리자. 그래서 요동을 자 정벌하자라는 계획을 추진하게 돼요. 그럼 요동을 정벌하는데 이 요동이라는 게 바로 여기 리아우동. 요동을 먼저 점령을 해서 자 이들이 자 쳐들어올 수 있는 거를 미리 막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동 정벌. 그래서 당시에 여기 있는 그 신흥 무인 세력 중에 최영 같은 경우는 자 이게 괜찮은 생각이다. 가자 이건데 이성계는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요동 정벌할 때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를 정벌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왜구들이 침략이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늘어날 겁니다. 요거 또 하나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그렇게 함부로 공격하는 거는 예의에 옳지 않습니다. 또
지금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 것입니다. 자,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이 화살 촉에 악교가 녹아내려서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성계가 끝까지 반대해요. 그렇지만 결국 최영이 당시에 최고 실권을 쥐고 있었고 결국은 이성계는 최영의 명령에 의해서 요동정벌을 갑니다. 가는데 이 이성계가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에 있는 압록강 여기를 확대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이게 압록강. 그럼 이걸 건너야 이게 이제 만주인데 여기에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 이름이 위화도입니다. 자 이 위화도에서 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절이 여름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름이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수위가 높아졌죠. 그래서 여기서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화도에서 야 건널 수 없어. 안 되겠다. 돌아가자. 라고 이제 군대를 돌이켜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죠. 여러분 위화도 회군은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누구의 명령을 어기고 들어온 겁니까? 예, 최영의 명령, 우왕의 명령을 자 당시 왕이 우왕인데 그 명령들을 이제 어기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돼요? 처벌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처벌받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그렇죠. 그들을 밀어내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최영을 밀어내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할 겁니다. 자, 이게 자 1388. 자, 빨빨거리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 그럼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 실권을 잡았고 내려와서 누구들과 이제 손을 잡을 거냐면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을 겁니다. 신진사대부는 이제 공민화의 개혁 정치 때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걔들과 손을 잡는데 그 신진사대부들이 자, 정치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자, 토지를 줍니다. 자, 무슨 법?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정비합니다. 자, 보십시오. 위화도 회군은 의가 뭐라고요?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다. 과전법은 뭐라고요?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그러한 토지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태조 왕건 때 뭐가 있었어요? 역분전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 역분전을 좀 더 체계화시킨 게 전식과라고 그랬죠. 전식과인데 이 전식과는 언제부터 이미 무너졌냐면 무신 정권 때부터 이미 무너져요. 무신 정권 때 토지를 불법적으로 뺏으면서 결국 대농장을 확대했고 권문세족들은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또 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식과는 이미 다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1391년에 과전법이라 불려지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정비해서 누구들에게? 신진사대부들에게 월급으로 토지를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1392년도 자 뭐를 건국한다? 조선을 자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도를 자 어디로 천도하냐면 한양으로 자 이렇게 천도하죠. 자 이게 이제 조선의 자 1년의 건국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려 같은 경우는 매색이 자 이렇게 이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발전했다. 그래서 각각의 침략 과정에서 누가 활약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고려를 우리가 이제 다 마무리 지었고 옆에 이제 그 단답형에 여러분들 확인 문제 꼭 한번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가 필요한 용어들이 이제 여기 나오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